인류의 긴 역사에서 화폐가 없던 시대의 인간은 시간을 사고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실제 통화였던 거죠. 동전과 금속 화폐가 도입되기 전, 그러니까 정부가 화폐 제도를 통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류는 시간을 교환했습니다. 왜냐? 만약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고 사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걸로 원하는 상품이나 다른 노동, 즉 원하는 서비스와 교환했고, 그것을 다시 물물 교환의 형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면서 생존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못한다면 대신 돌을 깎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집기를 만들어서 주고 다른 사람들이 사냥한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겁니다. 결국 공정한 교환을 통제할 수 있는 보편적인 통화 시스템이 없던 그 시절엔 시간이 유일한 화폐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유통화폐라고 부르는 통화의 본질이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모두 소비하면 죽게 되는 설정의 영화 인타임 속 한 장면 같지만, 사실 그 영화 속 설정이 실제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앞선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책 론 무어의 레버리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론 무어는 이 책을 통해서 레버리지의 개념을 다채롭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시간과 화폐, 그리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살펴보고 왜 우리가 레버리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류가 만든 수많은 통화 시스템이 존재하기 전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돈은 바로 시간입니다. 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듯이 시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통화를 창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화폐 형태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간을 매체로 한 물물 교환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면 양쪽 모두 자신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속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통화로서의 시간은 결국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고, 가치가 저평가된다고 느낀 사람은 더 이상 그 판매자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지불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이런 현상들 때문에 화폐는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류 문명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든 산업시대는 1760년경 영국에서 시작돼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경제구조를 전복시켰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방직기계와 증기기관 같은 동력구동 기계의 등장인데요. 이러한 위대한 발명을 통해서 수동식 도구가 대체되고 산업의 규모는 거대해지기 시작했죠.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처럼 기계와 공장을 소유하면서 이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반면 기계를 레버리지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점점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노동이라는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부족의 기틀을 만들고 국가로 발전하고 자신들만의 문명과 부를 형성했다면, 산업화 시대에는 그 레버리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기계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이 시간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큰 산업의 대변혁이 지나간 이후 또다시 다가온 격변의 정보시대는 1975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게 전파하며 정보에 기반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계를 돌리며 공장을 기반으로 했던 경제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산업시대의 시작이 산업혁명이었던 것처럼 정보시대의 시작은 디지털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무엇이 레버리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일단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산업화 시대에 기계에 의해서 대체됐던 노동자들처럼 이제는 정보와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게 된 거죠. 그 결과 정보시대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첫째, 지식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둘째, 낮은 임금을 받는 서비스 직종에 정착해야 했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놀라운 이유는 이런 정보시대가 불과 50년 전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산업시대는 정보시대가 시작되기 215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정보시대는 50년 전에 시작됐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영향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잘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정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와 그 정보에 접근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속도입니다. 인류는 정보의 속도를 더 레버리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몇 세기 전에는 정보의 속도가 말이 달리는 속도랑 동일했다면 그 다음엔 배의 속도와 같았고 다음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는 비행기의 속도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광섬유를 통한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화폐이자 상품이고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건 뭐든 그게 언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투자든 언제 어디서든 독학으로 배울 수 있고 유튜브, 블로그, X,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단편적인 정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제는 이러한 정보를 찾는 과정까지도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창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싱귤레러티, 즉 특이점이 코앞까지 다가온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의 기본 속성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담겨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문명을 만들던 초기엔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시간을 사고 팔거나 노예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사용해 폭발적인 생산량을 만들어냈고 인터넷 혁명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확산시킬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정보의 생산과 제공, 확산의 전 과정에서 발현되는 시간의 단축이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수단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이 과정을 AI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단축시키고 심지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스스로 생성하는 단계까지 진화하면서 통화의 본질인 시간의 레버리지 속도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빠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 등장했던 모든 레버리지의 수단들, 인간의 노동시간, 기계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생산, 유통하는 산업 전 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그리고 AI를 통해 기존의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학습 속도와 발전을 보이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의 등장이 가지고 올 시간의 초월까지 이 모든 과정의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수단들을 레버리지로 사용한 자들만이 경제적 자립과 진정한 시공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세계적인 석학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의 책 호모데우스에 나온 내용과 그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대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미래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과거에는 토지의 집중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되었고 근대에 와서는 자본제의 집중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었으며 지금은 데이터가 자본제를 대신하며 데이터의 집중에 따라 인간의 삶이 완벽히 갈리는데 이건 앞선 토지와 자본제의 집중에 따른 계층의 구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종으로 구분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미래의 권력이며 데이터를 지배하는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뒤처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미래의 권력인 데이터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엄청난 레버리지로 돌아올 전 세계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자신만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와 같이 전 세계에 판매된 차량들을 통해서 도로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를 통해서 학습시키면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를 활용해서 인간형 로봇에 탑재시켜서 로봇이 이동하는 실내 공간에 모든 사물들에 대한 데이터까지 학습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이렇게 미래 산업의 핵심 주도권인 데이터 확보와 이를 활용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산업의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의 주주권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폐의 본질인 시간, 이 시간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장부의 형태로 모두 기록해서 중앙화된 제3자의 관리 없이도 암호화된 체인의 형태로 쌓여가고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힘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원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계속 빨아들이면서 거대한 금융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이 네트워크의 가치 역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아마 아주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20년 후의 노동시장을 보면 아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을 평생 하고 또 해야 할 것이다. 젊었을 때 배운 것들을 평생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학습의 기술, 변화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끊임없는 변화, 불확실성, 실패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이미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습득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큰 변화가 일어나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내가 알던 것들, 할 줄 아는 것들이 점점 무의미해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만 한다. 여러분, 이 말처럼 앞으로의 세상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모해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쌓아온 한 가지 경력만으론 계속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미래를 선도할 산업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레버리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생산적인 활동에 투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현재 이러한 생각으로 매일 데이터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퇴근 후에 원고를 쓰고 편집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 생각과 투자에 대한 관점을 언제 어디서든 구독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컨텐츠로 쭉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방대하게 펼쳐졌던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레버리지와 관련돼서 롬모어의 의견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레버리지를 시작해야 한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레버리지를 수용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절약된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성장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라. 레버리지는 연금이나 은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나중을 위해서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고양된 삶이다. 노년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룰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어느 날 완두콩을 관찰하다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원에 심어놓았던 완두콩들을 쭉 살펴보니까 좋은 완두콩은 20%의 콩깍지에서 나오고 나머지 80%는 콩깍지가 비었거나 작은 완두콩이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자연현상에서 영감을 받은 파레토는 이 원리를 거시경제학으로 확장시켜서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냈던 80-20 법칙이 훗날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셉 주란에 의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파레토의 법칙은 우리의 삶과 투자의 영역 안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레토가 발견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두콩과 같은 자연현상이든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결과물인 부의 분배든 그 무엇이 됐든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딱 80대 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와 개념엔 상대적 분배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롬모어의 레버리지에 보면 이 내용을 레버리지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레버리지의 한 챕터에 나오는 파레토의 법칙과 복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투자와 인생의 도전들을 어떻게 끌고 가며 마인드를 갖고 가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건 균등하게 분배되고 성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두콩의 80%는 불량이고 20%만 좋은 상태라는 점, 전체 외부의 80%는 2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20%가 회사 일의 80%를 한다는 점,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의 80%는 20%의 고객에게서만 나온다는 점,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80-20 법칙의 사례들이 많죠.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을 레버리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건 지렛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 적은 힘으로 더 큰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단순히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개념 외에도 자신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을 레버리지 관점에서 다시 보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중 80%의 일에서 내 성과의 20%만 나오고 나머지 20%의 일에서 내 성과의 80%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 자신의 일의 20%가 나머지 80%보다 4배나 효율적인 활동이란 얘기죠. 그럼 만약 내가 그 나머지 80%를 모두 없애버려도 전체로 봤을 땐 20%밖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늘 매사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일상과 성과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하는 특정 일과 시간인 20%에서 모두 창출되고 8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 행동과 시간들은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상태를 반복하면서 겨우 20%의 성과밖에 못 내는 거라는 얘기니까 만약 내가 정확하게 자신의 코어 밸류인 20%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엔 자신의 시간과 행동에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자연법칙 범위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80%가 아주 효율이 낮은 상태로 겨우겨우 20%의 성과만 내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내가 이 원리를 깨닫고 20%의 핵심적인 일들에 효율적으로 집중하면서 80%라는 절대적 시간을 활용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시간의 효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투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이 있다면 그 자산들 중 80%는 전체 수익의 20%만 깔아주고 나머지 20%의 핵심 자산들이 전체 수익의 80%를 하드캐리해주는 게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 투자나 같은 자산군 안에서의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산은 소수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일단 다 담고 아예 다 집어넣고 믹서로 갈아서 갖고 있겠다는 게 인덱스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건데 이건 파레토의 법칙으로 보면 그냥 20%와 80%를 구분하지 못하게 섞어놓겠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땐 또는 어떤 행위를 할 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도 일단 과감하게 시작할 동기를 줘야 되고 그렇게 시작한 투자나 행위가 가시적 성과를 주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니까 그 20%의 자산과 행위에 계속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의 80%의 부와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인덱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직업은 어떻게 골랐고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고르고 과감하게 시작했고 실거주 부동산은 뭘 기준으로 그 큰 돈을 하나의 물건에 투자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게 선택의 영역이고 그 선택은 늘 어렵지만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반복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직관을 키우고 그렇게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사업가, 현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금융투자의 영역에만 가면 못 고르겠다고 선택 못하겠다고 20%와 80%를 다 갈아서 합쳐버리고 혹시 모른다면서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포트폴리오에 다 담고 하나의 종목에 집중하면 몰빵 투자라며 위험하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직업을 하나 고르고 사업을 하나 골라서 시작하고 자신이 거주할 집을 하나 골라서 오랫동안 살고 애인이나 배우자를 한 명 골라서 소중한 자신의 삶을 깊이 함께 하는데 왜 금융자산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고 위험하고 투기적인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죠. 전 그래서 금융자산이든 부동자산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배우자나 애인이든 자신의 직관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덕목들을 이용해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능력을 계속 키운다면 무엇이든 성공할 것이고 아직 그런 능력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일단 준비부터 하고 행동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엇이 내 삶의 80%의 성과를 주는 20%의 시간과 행동인지 모른다면 괜히 효율을 올리겠다면서 그 소중한 행동과 시간을 없애버리고 엄하게 효율이 낮은 80%의 시간만 더 늘릴 수도 있다니까요. 자신의 인생이라는 완두콩 중에서 어떤 게 20%의 좋은 완두콩이고 어떤 게 질 나쁜 80%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업무든 사업이든 투자든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20%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그 20%의 행위에 최대한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책 론 무어의 레버리지에는
복리의 법칙과 관련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이 나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 시간과 성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이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이 문장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것을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그런 사람들은 복리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 같은 일을 따라간다. 그들은 어떤 일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복리의 효과로 불어나는 것은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 주변에는 계속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죠. 당장 성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지금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장 낮은 성과로 보이는 자산들에겐 투자하지 않고 우량자산의 적립식 매수는 수익률에 티도 안 난다고 하면서 맨날 늦었다는 얘기만 반복하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야, 그거 티도 안 나는 적립식 매수 그만하고 지루한 자산 들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뻔한 얘기 좀 그만하고 한 방에 팍팍 올라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소액으로도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걸 하란 말이야. 그러나 이런 마인드는 복리의 법칙에 완벽히 위배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부의 해자를 만들기 위해 자산의 개념을 갖고 적립식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지금 당장은 가장 효율이 낮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장 적은 시간과 행동만으로도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복리의 법칙에 따르는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믿고 자신의 직감과 예리함, 상상력을 더해서 판단한 가장 효율적인 20%의 행동에 집중하고 나머지 80%를 보다 가치 있는 시간과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렇게 선별된 자신의 목표와 투자 자산들을 복리의 법칙을 믿고 장기적 관점으로 그 뿌리가 끝까지 내릴 때까진 계속 시간과 에너지, 자금을 투여하면서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남들이 여러분께 던지는 벽돌은 모두 주워서 탄탄한 경제적 해자의 기반을 쌓는 건축 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본질이 잘 설명된 책 모고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구라는 큰 행성을 얼리고 녹이면서 반복됐던 빙하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리뷰영이님 과학 채널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얼렸다 녹였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에서는 빙하기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핵심 결론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큰 힘이 지구를 얼리고 녹이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의 중력으로 살짝 기울어진 지구의 궤도가 특정 시점에 평소보다 서늘한 여름을 만들고 그때 녹지 않은 얼음층이 수십 수백 년간 쌓이면서 지구 전체를 몇 킬로미터의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얼음층을 유발한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적더라도 남아있는 눈이 지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걸 투자의 영역으로 비유하면 매년 가격에 오르내리는 온도에도 다 녹지 않고 조금씩 쌓인 자산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엄청나게 두꺼운 자산의 얼음판을 만든다는 사실, 즉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 조금씩 쌓인 안전마진이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집 사냐, 물려받은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이게 해결되겠니?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해. 적립식 매수한다고 해결되니? 그런 식으로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빙하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과 방법은 시작부터 포기하고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짧은 시기 동안 바로 얼려버릴 아이디어만 머릿속에서 굴려보다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니냐고요. 매년 녹지 않고 남는 얼음을 지속적으로 챙기면 그게 장기간 쌓이면서 빙하기를 만든다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의 장기 투자, 복리의 마법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영역에서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해부한 2000여 권의 책 중에서 단 한 권도 이 남자는 75년간 투자를 해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없다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 시간이 갖는 절대적 비중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투자에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쉽게 넘기고 짧게 단축할 생각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건 알지. 그래 알아. 근데 솔직히 힘들잖아. 안 그래? 10년 장기 투자? 아유, 말은 쉽지. 근데 자산이 반토막 마이너스 80%까지 쪼그라드는데 계속 맨정신으로 장기 투자한다? 난 못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다음에 망치매매법이나 순간이동처럼 깨어보니 2030년, 이동해보니 10년 후 이런 걸 농담 삼아 꿈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말이죠. 장기 투자는 말이죠. 절대 수면 내시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어떻게든 위나 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곤 싶은데 맨정신에 내시경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마취돼서 자고 있는 동안 검사 다 하고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깨어보니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꿈꾼다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맨정신에 목구멍에 집어넣는 내시경 검사 같은 겁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걸 알지만 미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감내하는 자만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 책들이 경기순환이나 트레이딩 전략, 투자 종목 등에 관한 책들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책의 내용은 닥치고 기다려라 이거라고 말합니다. 닥치고 기다려라. 이 멘트에 장기 추세의 그래프 하나 딱 그려진 책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트레이딩 계속하고 잘못된 전략 세우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고개 운전해봤자 결국 제자리인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변죽만 올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복리를 알고 있고 복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는데 장기 투자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나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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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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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8을 9개 더하면 그러니까 8 곱하기 9는 오케이? 계산하셨죠? 그럼 다음 문제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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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이거 바로 계산 되십니까?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못 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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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계산되세요? 정답은 1억 3,421만 7,728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문제의 답이었던 72와 두 번째 문제의 답인 1억 3,421만 7,728의 차이는 9년간 곱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더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이 둘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 인생이 바로 복리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매년 녹지 않는 얼음을 남길 것인가. 설령 다 녹아버린 해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쌓여갈 얼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머릿속의 잡념을 지우고 닥치고 기다릴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세팅한 사람만이 지구라는 행성을 얼려버릴 엄청난 일을 만들고 불을 쌓아 자산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도 자주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마치 복음 구절 같은 이 마지막 멘트.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문장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장만 끝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신 분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우린 2030년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